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류중훈 정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8월 5일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조금 괜찮죠? 괜찮겠죠. 오늘은 오늘은 좀 괜찮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도 이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야간 선물 좋더라고요. 그래요. 코스피 야간 선물도 어제 좋았고 어제 장이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어제 우리 장이죠. 그렇죠. 예. 어제 우리 장이 좀 흔들렸지만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긍정적인 효과가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어제 그 막 주가 이렇게 막 위아래로 네. 많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오고 가긴 했는데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또 좀 센 요즘 코스닥이 분위기 좀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좋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오늘 시장도 뭐 잘 한번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고 네. 먼저 뉴스부터 체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오늘도 오셨죠?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오늘도 권순우. 벌써 뭐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뭐 프리랜서도 아니고 네, 아유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내일도 그럴까요? 뭐 내일도 안 올 수 있으면 저야 좋죠. 저는 어차피 월급 받아야 되는 거니까 월급은 나오니까. 자,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새 네. 시장이 좀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내려올 만큼 내려왔잖아요.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제 가야 되는데 뭔가 아직 그 마음에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던 분들이 좀 올라오면 팔기도 하고. 네. 그 코스닥은 또 이렇게 가긴 가는 게 좋긴 한데 코스닥 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코스닥이 왜 가냐? 예. 너무 빠졌잖아. 근데 이제 피도 많이 빠졌는데요. 코스피 빠진 거는 우리 딱 1년 전과 비교해 봅시다. 코스피 2배 됐죠. 6,300이라고 2배 넘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1년 전보다 오히려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피는 안 가도 된다. 아니 더 가야지. 코스닥도 더 가야지.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나스닥도 힘들다 하는데 최고치 경신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최고치 경신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반가이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지금 아직 그냥 그거는 그 펀더멘탈한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네. 그 펀더멘탈한 문제로 돌아오기까지 마음의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건규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중국도 그 TRS 규제를 하면서 중국 돈도 빠지고 미국에서는 뭐 헤지펀드가 뭐 청산되면서 그것도 빠지고 네. 한국에서는 그 주가가 떨어지니까 레버리지에서 또 빠지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량이 좀 있었다는데 뭐 그 어제 월가에서 인제 그 하이닉스 관련해 가지고 리포트들이 좀 나온대요. 거기가 이제 원래 상장하고 나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그 전에는 미국 상장사가 아니라서 별로 분석을 안 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한 6개 정도 금융회사가 SK 하이닉스 관련한 분석 리포트를 시작을 했는데 네. 여기에 나온 얘기가 근데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하면은 당연히 매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하는데 뭔가 수급 때문에 빠질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잘 쓰지는 않아요. 네. 네. 뭔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근데 UBS에서 쓴 리포트는 목표 주가가 204달러를 얘기를 했고 2028년까지 공급 부족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 네. 그리고 많이 제시를 했던 데는 뭐 로젠블렛 증권이라는 데가 목표 주가를 제일 높게 제시를 했다는데 320달러를 제시를 했답니다. 320. 야, 그럼 지금보다 2배 이상 가는 건데요. 2배 넘죠. 그러니까 전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뭐 142달러? 그리고 어제 많이 올랐죠. 어제 154.38로 막 154, 그래갖고 한 7.5% 정도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급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뭐 실적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를 가지고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이제 미국장에서 그걸 좀 반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좀 갈 때 됐잖아요. 아, 그렇죠, 가야죠. 그렇죠. 네. 네, 인지 좀 보내주시죠. 그렇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근데- 뉴스 하나하나 좀 볼까요? 네, 근데 거기서 네. 반도체, 그러니까 이 다음에 다시 상승장이 온다면 좀 반도체 혼자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 다 같이? 네, 그러니까 좀 잘 그 수혜주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AI 관련주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한국경제신문 단독 보도였는데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이 테슬라 무인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카메라 모듈을 전량 공급하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사이버캡이 나오면 거기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전량을 공급한다는 건데, 네. 근데 이게 뭐 되면 좋죠.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거냐면 사이버캡에는 다른 센서가 안 들어가요. 그렇죠. 온리비전이다 보니까. 네. 카메라만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자율주행을 할 때 라이다나 레이더가 들어가는데 카메라는 온리 카메라, 테슬라는 온리 카메라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사이버캡 로보택시에 들어간다라 그러면은 거의 유일한 센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있고요. 전에는 어디 거 썼대? 그 전에 그전에도 LG이노텍 카메라 모듈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죠? 네, 주로 썼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카메라 모듈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그럼 우리 거 써야지 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더 독점으로 간다 이런 건가요? 근데 이게 네. 사이버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던 것도 원래 했었는데 사이버캡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차에 누구 걸 쓸 거냐를 한 번 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전 모델들은 뭐 또 웬만큼 쓰긴 쓰는데 그 그쵸. 말고 이제 새로운 또 혁신적인 뭐 하나가 나오니까 그전에는 이제 예. 반자율주행에 들어갔었던 거고 여기는 완전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징성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테슬라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랑 그거랑 네. 같은 모듈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네. 느낌 자체가 지금 모델 Y3에 들어가면은 어쨌든 양산차, 일반 승용차에 네,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는 느낌이지만 예. 사이버캡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스티어링 휠이랑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LG 이노텍과 삼성전기의 눈은 사람의 그런 제어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에 맡겨도 될 만큼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셈이죠. 네. 그래서 한 500만 화소급 그 이미지 센서 카메라 모듈을 요구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존에 테슬라에서 쓰고 있는 건 한 120만 화소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 자율주행을 하려면 카메라가 성능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구를 했다는 거고, 물론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우리가 다 믿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믿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지 방향성에 대해서 믿는데 네. 그런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면은 이게 뭐 거 돈이 됩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사이버캡 돌아다녀봐야 몇 대나 돌아다니냐. 그랬는데 연간 200만 대를 생산하겠다. 아, 저는 이거 좀 다르게 봅니다. 네. 아, 좀 초치지 말고. 네. 아, 연간 200만 대. 네, 네. 그러니까 테슬라 지금 전체 판매량이 한 165만 대 정도 되거든요. 연간 네. 모델 Y랑 모델 3 다 해서 다 해서. 160만 대인데. 네, 근데 사이버캡만 완전 자율주행만 200만 대. 아 근데 160만 대밖에 못 팔아요? 네, 원래 180만 대 찍고 이제 작년에 줄었죠. 아 그래요? 네, 아, 올해 좀 네. 중국 시장에서 영 힘을 못 쓰는 모양이구만. 중국 시장에서는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요. 대신에 유럽에서 지금 판매량이 좀 많이 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 카메라 모듈이 좀 먹힌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정부님 이렇게 잘 안 띄워주시네요. 제가? 네, 제가 열심히 좀 펌프시라고 했는데. 아니야, 너무 좋지. 어. 나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라 그러니까 좀 이제 약간 좀 기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무조건 옵티머스 가는 겁니다. 아, 그렇죠. 로보틱스. 네. 그러면 또 야 로봇 몇 대 파는데라고 얘기하실 거면은 주식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로보틱스 관련한 회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모듈을 만드는 회사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럼 그 사이버캡의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어떤 저 소프트웨어랑 네. 옵티머스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랑 뭐 큰 차이 없어요? 비슷하게 그 가는 건가? 같은 기반으로 갑니다. 원래는 아, 완전히 그래요? 똑같이 가려고 했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기술적 한계를 느끼고
별도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근간이 되는 AI는 같이 가요. 피지컬 AI. 그래요. 그럼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원래 하는 방식이 네. 한번 이렇게 꽂히면 얘를 가지고 응용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테슬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테슬라가 한국을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이제 보수적이거든요. 그럼 뭔가 새로운 도전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뭔가 하나 꽂히면 그냥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스터빈. 이것도 미국에서 그 빅테크들이 계속 검토를 했어요. 근데 네. 한국 가스터빈은 써본 적이 없는데 과연 미국에서 잘 작동을 할까?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에서 한번 딱 써보고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바로 또 주문해가지고 지금 막 주문 엄청 쌓여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했던 내용은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 미국의 전역에 깔자. 저녁에.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두산 입장에서도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굉장히 과감하게 채택을 해주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X 올라가는 뭐 반도체 이런 것들도 한국 업체들 이렇게 같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미 다 간다라고 좀 얘기를 해놨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삼성전기나 LG노텍 같은 경우에 카메라 모듈도 있지만 거기에 뭐 FC BGA 기판, 네. 뭐 기판도 지금 막 AI 엄청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뭐 MLCC 이런 거는 이제 장기 계약 맺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물론 삼성전기는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품 회사들 중에 진짜 빅테크에 납품하는 일도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좀 저런 건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 회사들이 말을 잘 못해요. 네. 그렇죠. 예, 말하면 혼나요. 뭐 어디 계약했다 뭐 이런 얘기들. 예.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이런 부분들은 그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좀 주가도 좀 잘 갈 거고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거 기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삼성전기는 좀 그나마라도 좀 관심을 받았는데 뭐 이수페타시스나 뭐 두산이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나 이런데 어차피 다 들어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실 그 엔비디아의 성장성과 연결돼 있는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나라도 캐펙스를 증설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이번에 다시 랠리가 온다면 반도체 랠리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에 좀 펀더멘탈하게 같이 갖고 있는 회사들도 좀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그 사이버캡에 우리나라 카메라 모듈이 들어간 거는 실력은 확실히 있다. 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테슬라의 로보택시 거기에 요거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이것도 이게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네. 그 광 트랜시버와 관련한 중국산 신형 광 트랜시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의 초안을 작성 중이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트랜시버. 네, 발음이 별로 안 좋네요. 그러니까 트랜시버가 뭐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랑 리시버랑 합친 거. 뭐 주고받는 거. 네네네. 광통신 업체인데 이 광통신 업체 중에 그 중지 이노라이트라고 네. 여기가 중국 업체인데 전 세계의 1등 업체입니다. 어허. 근데 거기서 한 전 세계 점유율의 한 27% 정도가 되고 이게 이 기업은 전체 매출의 90%가 중국 이외 지역에서 나옵니다. 아직 우리가 광통신을 이렇게 많이 쓰진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광통신 분야에서는 1등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사실은 빅테크들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연방통신위원회 미국에서 이제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부득이하게 한국 거를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네. 예, 뭐 이런 취지에서 한번 이 뉴스도 한번 엮어봤습니다. 네. 하여튼 새로운 산업이 열리는 이 시점에 하여튼 우리 여러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선택을 또 받고 있다. 예. 네, 이런 그리고 중국 거는 하나하나 규제를 받고 있다. 받아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그 전기요금 관련한 얘기인데 네. 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기후부의 업무 보고에서 어제 나왔습니다. 네. 산업용 전기 요금을 또 나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역별 전기요금을 그 네 군데로 나눌 건데 지금 전국에 똑같은 요금을 적용을 받잖아요. 예. 근데 지역별로 요금을 좀 차등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네. 인하를 차등화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하? 예.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깎아주고 좀 덜 그렇죠, 깎아주고. 그렇죠. 위로는 없고 밑으로만. 네. 밑으로만 있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기후부 장관이 했던 얘기가 예. 중국과 1대1로 경쟁을 해야 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현재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있다.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해서 인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인하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한국의 전기요금이 한 180원 정도 돼요. 근데 그 중국 전기요금이 한 12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거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차이 안 나요, 근데? 원가의 30%인데요. 아니 그래도 아니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예. 중국이 120원이면 우리가 180원? 네, 네. 우리나라 전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예. 거의 최고로 저렴한 수준급인데 그거보다도 30% 이상 저렴한 게 중국 전기다 보니까 아니 중국이 얼마인데 1인당 예를 들면 GDP가. 아 근데 우리가 직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옛날에 그냥 그 저렴이 그런 기업, 그러니까 저렴인 국가였으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쓸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레벨이 다르니까. 네. 근데 중국이 지금 그 많이 따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원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뭐 왔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거기서 기후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 요금이 지금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으니 여기서 전기요금을 낮춰서 그런 산업 경쟁력을 좀 보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AI 데이터 센터 요금제를 도입을 또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등 요금제를 적용을 해야 여기에 뭔가 AI 데이터 센터 같은 걸 만들면 또 요금제를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AI 산업의 인프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전기요금을 좀 어느 정도는 좀 내려줘야 또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들을 좀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좀 이번에 그 업무 보고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아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구나.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전기요금 자체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업계에는 원가를 굉장히 좀 절감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여기는 원래 기존 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좀 낮춰서 더 많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저는 원전 관련한 얘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원안위도 이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좀 대통령 업무 보고 시즌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뭐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고리 3, 4호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올해 하반기에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과 관련한 부분이고 네. 한빛 1, 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원전 관련한 심사들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고요. 기후부에서는 그 원전에 대한 공청회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원전에 대한 공청회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정부의 방향은 원전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지을 거면 굳이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12차 정기본에 2기 새로 짓는 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추가로 더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또 짓게 되면은 그 공청회가 진행이 되고 또 원전 관련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관련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네. 거기다가 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그 가스터빈 또 좀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뭔 얘기냐면 그 현재 원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은 하는데 일부 공정에서 열이 필요할 수 있고 증기는 전기로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LNG 발전소를 지을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그 LNG 발전소가 그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원가가 되게 많이
변동성이 커요. 네. 천연가스는. 네.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니까 이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LNG 발전소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기후부 장관이 거기에 좀 열병합을 하면은 거기에 증기도 나오고 뭐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또 LNG 발전과 관련한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업무 보고에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정 매매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뭔가요? 일정 매매는 뭐냐면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언젠가 뉴스가 와요. 네. 근데 그 뉴스가 언제 올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올지 안 올지를 보면서 이렇게 일정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이런 식의 그 업무 보고 같은 게 그러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저는 정부 처리 오래 했었잖아요. 네. 정부는 대부분 정해진 대로 일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뉴스를 미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해놓고서 이걸 안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거 어차피 하거든요. 네. 그럼 그 얘기가 나올 거니까 이걸 또 이렇게 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그거 좀 하시는 분들은 그 일정표가 미리 나와요. 네. 그럼 그거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일정 근데- 매매 있죠. 예, 일정 매매 있는데 이런 업무 보고 상황들 이렇게 보시면은 아 대충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뭐 이번 하반기에는 이런 뉴스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업무 보고 네.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기요금 원가를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히는 우리가 50%더 비싸네요. 50%? 120원이랑 180원이잖아요. 중국 기준으로 하면 50%더 비싼 거고 네, 네, 우리 그렇죠. 기준으로 하는 30%쯤 한 35% 되겠죠. 정도 더 싸고. 네. 예, 예. 아니 인건비는 얼마 더 비싼데 우리가? 인건비는 2배 차이 안 납니다. 그 정도까지 이제 안 납니다. 인건비도 한 50% 차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80 받으면 거의 120 정도 받겠지. 아닌가? 근데 인건비보다 전기요금이 더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들이 많아요. 어떤 네. 뭐 산업종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뭐 그건 다를 수 있게. 예를 들면 뭐 네네. 철강 같으면 전기를 엄청 쓰니까 그렇죠. 네. 거기는 원가 차지 비용이 이제 인건비보다 높을 거고. 그리고 그쪽 라인을 가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업종별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튼 저는 이제 그보다 더 차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만큼 차이가 안 난다는 생각 이제 그 말씀이었고. 네네. 네. 하여튼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좀 가봐야 되겠죠. 네, 세 번째 뉴스는 네. 그 어제 좀 설명드렸던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한 얘기가 여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데 네. 그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미 총량 관리 목표치를 2조 원 초과했다. 그러니까 지금이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네. 8월인데 이미 시중은행의 연간 관리 목표치가 초과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하반기에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총량치가 넘어갔으니까요. 이게 5대 시중은행의 그 가계대출 잔액은 650조 원으로 나왔는데요. 지난해에 643조 원 대비해서 6조 3,800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7월 한 달 동안 2조 6,800억이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말 대비 7월까지 늘어난 그 가계대출 잔액이 6조 3천억인데 네. 7월 한 달에 늘어난 것만 2조 7천억. 뭐 어떻게 이렇게 대출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게 다들 그 대출 한도가 좀 애매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7월 달에 부동산이 생각보다 많이 뜨거웠던 겁니다. 네. 그래갖고 이번에 그 한도 데는 많이 막혔을 거 아니에요. 막혔죠. 그러니까 응. 많이 막아놨으니까 풀로 받고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건.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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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가계대출이 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한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 어제 그 청와대에서 네. 그 다른 기자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얘기를 같이 나누다가 네. 저는 이거는 이제 뭔가 정책의 실패다. 라는 게 뭐냐면 이거 세제 개편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이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금융 정책도 있고 공급 정책도 있고 임대차 정책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요 세제에서 한 거는 뭐 그 거주냐 비거주냐 그리고 이제 한 채냐 다주택이냐
이런 거에 대한 세금 제도를 바꾼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부동산 막 토론회 되게 많이 했잖아요. 금융위 토론회도 하고 국토부 토론회도 하고 뭐 대통령 주재 토론회도 하고 그래고 아 부동산 정책이 뭐가 나오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제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로 저게 부동산 정책이야? 네. 라고 얘기하면서 다 그걸로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얘기했던 게 그러면 부동산 임대차는 어떡하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거주만 하라고 세제가 나왔으니까 네. 그럼 다 집주인들이 거주를 하게 되면은 우리 세입자들은 어떡하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 세제로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정책이 나와줬어야 돼요. 네. 나머지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그 세제가 너무 복잡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실거주가 강화가 되면서 전세난들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거 임대차. 뭐 임대차 관련해서 그리고 그럼 서민들의 주택 마련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 종부세는 서민들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만 딱 나와버리니까 그럼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제가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은 지금 그러니까 세제만 딸랑 던져놓지 말고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나오겠죠, 그죠? 예. 뭐 세제는 세제고 네. 부동산 뭐 공급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더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게 네. 나오지 않겠어라는 정도의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세제는 어차피 준비돼 있는 정책이었잖아요. 타이밍이. 네. 그러면 같이 짰어야죠. 그랬고 이런 뉴스가 좀 연이어서 발표가 좀 나와줬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뭐 취재 현장의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세제 개편을 할 때 부동산은 차라리 빼놓고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자리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까지. 네, 거기서 이제 임대차 관련된 거, 공급 관련된 거, 신도시 개발 관련된 거, 그리고 세제 관련된 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네. 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대응 방법을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 바라는 네. 정책 효과는 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 하나 생각도 어떻게 다 맞추냐. 네. 원하는 게 많이 있겠지. 근데 진짜 부동산 이쪽이 워낙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죠. 뭐 대책 하나 내놔도 그냥 뭐 여기저기서 이제 욕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대책 또 다들 이제 플레이어잖아, 그죠? 살 사람 아니면 산 사람이거나.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예민하시기도 한 것 같고. 네. 뭐 이렇게 또 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분위기 봐서 또 다른 뭐 부동산 대책 같은 걸 아마 또 준비할 수도 있고. 네.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쵸. 왜 이렇게 또 아침 분위기는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증시 분위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 야, 하여튼 우리 아침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기분 좋게 네. 우리라도 웃으면서 네, 네. 여러분께 또 뉴스 전달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반성을 다시 한번 또 해봅니다. 자리를 떠나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게 저 앞에 있는 게 소갈비찜이네요. 오늘은 소갈비찜입니다. 네. 이게 명절에만 먹는 건데 이거. 명절에 생일 명절 이럴 때. 간장 소스에게 자글자글 해갖고 먹는 네. 그 소갈비찜. 요거는 오늘 권 기자께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만 먹고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테니까 권 기자님은 조심히 들어가시고 내일 아침에 봐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이야기 나온 그 소갈비찜. 네, 소고기를 먹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직화로 구워 드실 수도 있고, 국에 끓여 드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역시 단짠단짠 소갈비찜. 요렇게 이제 소갈비 네. 찜을 한 건데 그렇습니다. 강남면옥이라고 하는 곳. 강남면옥 네. 유명한 곳이죠. 줄 서서 먹는. 유명하잖아요. 네. 여기에 또 이렇게 원래 냉면 유명한 집이 원래 갈비찜이라든지 이런 거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노하우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뼈에서 쏙 빠지는. 뼈에서 이렇게 딱 분리되는 그 느낌. 네, 강남면옥의 소갈비찜. 워낙 긴 시간 이렇게 잘 뜸을 들였기 때문에 부드러움 정도가 이제 한도 초과. 진짜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 과일로 연육을 예를 들면 키위라든지 파인애플 이런 것들이 이제 연육 작용이 잘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이제 연육을 또 했다는 거고 그래서 부드럽고. 정말 부드럽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천연의 단맛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설탕 많이 치면 마지막에 넘어갈 때 텁텁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런 텁텁함이 없고 정말 부드럽네요. 입맛이 뭐 미슐랭입니다. 네. 고급입니다. 자, 여튼 요거 집에서 10분이면 바로 드실 수 있는 총 2kg 가는 강남 면옥의 소갈비찜. 네, 요거 추석도 가까이 다가오면 생각이 자꾸 납니다. 네. 여름에 몸보신 할 때 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요 2kg에 49,800원. 양이 꽤 됩니다. 네. 2kg에 49,800원. 요거 참 밥 반찬으로도 좋고 아니면 요거 자체가 식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저 당면 같은 거. 여기 딱 이렇게 딱 해서 먹으면 맛있. 배우신 분이네요, 역시. 당면 같은 거 같이 있으면 네. 참 맛있는데. 당면도 요즘에 그 약간 중국 당면, 넓적 당면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거 하면 또 더 맛있습니다. 네, 그 맛있다. 닭갈비 닭 뭐죠? 왜 그 닭찜? 찜닭. 찜닭 네. 닭찜이래. 이거 찜닭. 안동 찜닭 같은 거. 네, 그런 느낌으로 또 드실 수도 있고. 네. 맛있게 드시는 강남면옥 소갈비찜 2kg에 49,800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면옥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의 정석은 갤럭시 S 시리즈. 24. 요건 이제 24입니다. 네. 갤럭시 S24 아주 슬림하고 뭐 이건 별로 이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게요. 갤럭시 S24는 다 아시니까. 명기잖아요. 예. 진짜 많이들 쓰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가져온 제품은 256GB 메모리가 있고 네. 가격이 핫딜가네요. 네. 498,000원입니다. 예. 요즘 스마트폰 정말 비싸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저렴한 것 같고 어허. 그리고 이거 사시면 네. 100메가암페어의 보조 만 메가암페어. 죄송해요. 1000메가암페어. 100메가암페어 어디다 쓰냐? 그러게요. 만 메가암페어. 네. 요거는 보통 배터리 핸드폰이 한 5,000쯤 되니까 네. 한 2번 정도 완충할 수 있는 정도. 만. 여행 가실 때 가져가면 되겠네요. 무조건이죠. 네, 요거 가시면 되고 요 케이스까지 딱 아주 이쁘게 잘 포장해서 여러분 보내드릴 테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 498,000원에 갤럭시 S24 요거 AI 기능도 다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네. 진짜 싼 폰 1, 20짜리는 뭐 서브폰으로 쓰시는데 요런 건 그냥 메인폰으로 쓰시기에도 전혀 부족함 없는 네. 갤럭시 S24 요걸로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딱 그립감이 진짜 좋습니다. 알뜰폰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기계니까 좀 저렴하게 그렇지. 네, 좀 그런 효율을 중요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알뜰폰 요금제 한 3만 얼마 4만 원 정도면 그 데이터 무제한도 있습니다. 무제한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쓰면 되게 막 우리 기존 무슨 SK 뭐 이런 데서 막 한 10만 원짜리 막 이러잖아요, 요금제. 네. 근데 요거는 그냥 요것만 사서 알뜰폰 딱 가입하면 한 달 뭐 한 3, 4만 원이면 충분하게 씁니다. 자, 요런 갤럭시 S24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바로 또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가야 되니까 네, 얼른 만나러 가겠습니다.